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편곡고에서 이제 3학년 부장 맡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해서 전반적인 이런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수시에 간단한 총론 아주 짧게 하고 바로 자기소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서 쓰실 때 뭐 다른 건 없겠지만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절대 정시에 원서 쓸 수 없음을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수시 납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수시 납치를 절대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수시에서 어디에 대학에 원서를 쓸 거냐라는 부분들은 내가 정시에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수시 지원서를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시의 지원선 자체가 조금씩 하락하는, 이게 갈 대학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원서를 써야 될 것 같고요. 6개 원서 쓰는 건 다 일반 대학 기준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개를 이미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과 부모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학교의 전형을 동시에 원서를 썼다고 칠게요. 하지만 동시란 건 없겠죠. 어디까지나 이게 원서 종합 지원 시스템에 분명히 똑같이 6번째 들어가, 하나는 6번째, 하나는 7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7번째 들어갈 걸 취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7개를 원서를 써놓고 3번째 쓴 걸 취소하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시간상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들어온 것만 접수가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6회 지원 전에 산업대학교는 전국에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호원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 이 대학들은 6회 지원 제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미 이제 1차 시험 곧 앞두고 있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들, 그다음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한예종, 한전통문화대학, 이렇게 11개 대학이 있었고요. 폴리텍 대학, 그리고 올해 과학기술원 대학으로 또 하나 새로 생긴 게 나주에 설립되는 켄텍 공대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일반 학생 기준으로 9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으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창의성 면접이라는 새로운 면접들을 시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인재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켄텍 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합격했을 때 대학에서 왜 나한테 합격자 통보를 전달 안 해주지? 대학은 일일이 개개인에게 합격자 통보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다가 이번 합격자 명단을 쭉 올려놔도 그걸로 할 도리는 한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 합격했냐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조회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조회를 못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내가 등록을 못했어요. 그 순간 정시에 원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미 합격자 통보는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합격자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합격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예치금이라는 걸 납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이중 등록이면 나중에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6개 대학 썼어요. 1번이 제일 가고 싶고 6번이 그나마예요. 그랬을 때 내가 1, 2번은 떨어지고 3번, 4번, 5번에 합격을 했어요. 3, 4, 5, 6에. 그러면 제일 가고 싶은 3번 대학에 등록을 하겠죠. 거기다 예치금을 납부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2번 대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추가됐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번 대학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먼저 3번 대학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대학으로 갈 거니 당신의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겠다라고 포기한 의사를 밝힌 후에 그 다음에 2번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일 가고 싶은 1번 대학에 또 연락이 왔다 그럼 똑같은 과정. 이번 또 2번 대학에다가 나 다른 대학 갈 거다 라고 밝히고, 이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서 자신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올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뭐냐면
대학교 입시에서도 계속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수 지원, 아까 말한 육회 지원 말하는 거고요. 최저 기준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겠죠. 이건 이제 여기입니다. 면접이나 실기에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자는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면접이나 실기에 응시하지 않았어도 합격 통보를 줘버리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왜? 뭐 합산 점수인데 면접에서 빵점을 맞고서도 충분히 합격자 등위에 들었다라고 할 말 없거든요. 즉 뭐냐면 수시 납치라는 걸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출 서류 안 하면 당연히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다 입력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거 자체로 서류평가에서 불이익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류 위조 및 변조 대리시험, 특히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또는 대리 작성하다 걸리게 되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의무 탈락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더 올해 공통 원서 접수 양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일정이죠. 9월 10일 날 금요일부터 해서 14일까지 5일 동안 대학들은 그중에 3일만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나기도 하거든요. 올해 제가 이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작년에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대학들은 그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들, 즉 정시에서 미처 뽑지 못한 인원들을 다시 한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추가 모집인데요. 올해 이 추가 모집에서 대학들이 그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정시에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을 때 그 인원들을 정시에서 다 뽑지 못하겠구나라는 경험을 지방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그래서 대학들은 올해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정말로요. 참고로 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5일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일로 이틀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 서울대학교가 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를 2회 했거든요. 근데 올해 3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또 서울대가 2회니까 3회를 실시했는데 거기도 올해 4회 실시합니다. 즉 뭐냐, 서울대에서부터 추가 합격이라는 것들을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횟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특히 12월 27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즈음이잖아요. 이 수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확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은 다 아시겠죠?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그 마감 즈음에서 경쟁률, 갑자기 서버에 확 몰려서 뭐 과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10일 날 마감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14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마감을 하는데 13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고려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지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저 날짜를 챙기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썩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의외로 화요일 날 원서 접수하라고 보니까 명지대학교 어제 마감했다고? 한양대 에리카 마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즉 아무래도 14일까지 가는데 13일 날 마감하면 아무래도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게 형성될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쟁률이 낮다라는 부분들은 수시에서 아주 중요한 지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17시, 18시, 19시, 뭐 24시까지 있는데 저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대학들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날 마감하는 날에 12시나 1시, 늦어도 2시 정도의 어떤 경쟁률, 거기서 경쟁률이 공개되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깜깜이 시간이라고 최소한도 3시간에 4시간 정도는 최종 마감하기까지의 경쟁률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마지막 공개된 경쟁률을 보면서 이 대학교 이 학과 경쟁률이 현재 빵꾸 났네, 미달됐네, 야, 이 정보는 나밖에 본 정보가 아니겠지.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었을 때 그렇게 미달된 학과들이
최종 공정되면 막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즉 경쟁률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은 되지만 그게 마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자기소개서의 마감 시간, 일자 다 중요하겠죠. 대부분 일요일 날 마감하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마감하니까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마감하니까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보통 하루 정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틀, 여기는 사흘, 여기는 열흘까지 주거든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원서를 종합정에 쓸 때 A학과도 내가 괜찮을 것 같고 B학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제일 가고 싶은 건 A학과니까 A학과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세팅하고 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쟁률을 봤더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제일 지원하는 A학과의 경쟁률이 너무 터진 거예요. 너무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B학과 가도 괜찮아. B학과에도 세팅이 돼 있어. 라고 했더니 B학과는 그나마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높은 경쟁률의 A학과를 그냥 계속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쟁률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B학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면 그 하루 동안에 특히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지원 동기, 학과에 맞춘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을 세팅했을 때 하루 정도의 그 3번 문항이 있는 그런 그 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완성하기란 그렇게 썩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틀, 사흘, 열흘까지 준다면요. 이랬을 때는 학과에 대한 변동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자기소개서를 다시 재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하는 이 일정 같은 부분들도 수시 지원할 때 고려하는 것들도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024학년도부터는요.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거 당장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받지 말자라고 하는 대학들이 서울에서도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숙대, 외대, 한양대, 경기도도 단국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등등의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자기소개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 실은 교사의 추천서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대학들은 교사의 추천서도 받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뭐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이 7월 28일 아직도 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의 그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아직도 약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았죠.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기록부의 풍성한 기록들을 위해서 독서도 조금 더 하고 근다고 이 코로나 시기에 개인 봉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는 더 수행평가 이후에 추후의 어떤 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는 것도 유의미한 기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2022학년도 수시가 역대 수시하고는 전혀 다른 새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리셋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올해 고3 재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당시에 대입제도 개편안, 즉 올해 고3부터 대입제도는 개편된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입제도 개편안은 뭐였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으로 30% 뽑아라. 그게 힘들면 학생부 교과로 30% 뽑아야 된다. 이게 원래 기본 개편안이었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상위권 16개 대학에서 너희들은 수능으로 30이 아닌 40으로 뽑아라 라고 내용들이 또 추가된 기준이 발표됩니다. 거기다가 올해 2015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 과목이 성취도 ABC로 나오죠.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올해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능에서 새로운 그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새로운 성적 산출 방법이 도입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 올해 늘었어요. 근데 풍선효과라고 뭐가 늘면 뭐가 줄어야겠죠? 당연히 올해 뭐가 줄었냐? 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그 축소,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로 따진다면 종합전형의 축소 비율은 별로 안 되지만 수도권, 특히 인서울대학교로 따진다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축소 비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이는 합격선 상승과도 연결될 거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축소시켰고 학교생활급여 기록 자체를 글자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또는 자율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로 희망이라든가 이런 교과의 활동들 자체를 안 보이게 하거나 또는 그 가지수를 줄였고요. 그러면서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그럼 학교생활급여 모든 항목이 다 줄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가 작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지침을 내립니다. 어떻게? 기초교과와 탐구교과에 한해서 모든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해라. 올해 다시 새로운 추가 기재, 모든 교과에서 모든 학생에게 새 특을 모두 기재해라. 그래서 대학들에게 생활기록부 줄어들고 자기소개서 주는 상태에서 추천서까지 없을 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 대학들에 있는 사진관들은 이구동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올해부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개 대학교, 보통 16개 대학교는요, 보통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예시, 건동, 홍숙 이렇게 15개 대학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빠지고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 포함해서 16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능으로 얼마 뽑아라? 40% 뽑아라. 그래서 이 대학교가 작년도 기준으로 정원내 전형에서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28.9, 약 10명 중에 3명을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 대학교의 정시 선발 비율이 38.8입니다. 수능 선발 비율이, 실기 말고요. 10명 중에 4명 뽑죠. 이 부분들, 이게 이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늘었으니 당연히 정시 합격선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작년과 동일한 수능 성적이라고 쳤을 때 올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더 상향될 거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수시에서 원서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올해 이 38.8%라는 이 비율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도권에서 10% 이상 선발해라. 당연히 교과 전형을 선발하라고 하니 대학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수능에서 이 정도 등급은 맞아야 돼 라는 최저 기준.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이 커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3과 올해 고3을 비교하면요,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수도권 가는 순간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빨간색이 가장 큰 전형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도권과 상위, 서울 18개까지 합치면 수능이고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아직까지는 종합이지만 전년도 대비 거의 10% 이상 줄었어요. 그럼 46%에서 10% 줄었으니까 되게 많이, 적게 16%, 많게는 20% 가까이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올해 종합전형의 어떤 경쟁률 상승과 합격선 상승이 기본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올해 자기소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전형이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고요.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걸로 어떤 그 수치, 지표를 통해서. 근데 이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역량들.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한 그런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저도 이제 온라인 상담 되게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내신의 뭐 2.5보다 2.6이 무조건 떨어진다. 또는 2.5가 2.5
7을 이긴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등급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성실하게 준비해 왔느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그 친구의 3년 동안의 성적들 되게 중요하게 평가에 활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공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결론은 대학 가서 꾸준히 수학이라든가 미적분, 물리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학업 능력, 뭐 관련 교과의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3학년 재학생은 이제 끝났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성적이 낮다면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 봉사활동,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보다는 내신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겠죠.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고 도전한 학생, 꿈과 진로를 스스로 탐색, 설계, 실행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생, 자,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 부분이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즉 학교 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은지, 이 중요한 네 번째 포인트가 실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학업 수업과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서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학교 내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에서 성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네 번째가 실은 자기소개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이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그 다음에 건국대, 서울여대 6개 대학교가 2018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각 대학교에서 뽑고 되는 평가 지표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평가 요소로 우리가 표준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이 2018년도에 발표된 이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삼고 있고, 또 이게 살짝 변형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표 자체가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친구들을 뽑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 우리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학업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 특히 자기소개서는 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이 탐구 활동,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학생들의 결과물이라는 부분들은 이 탐구 활동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소재들을 현재 학생들이 발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그 학업 태도, 학업 의지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 녹여내는 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새로운 지식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면 좀 더 넓게라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친구라면 좀 더 깊게라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 동아리, 이런 특히 이제 수업이 가장 최근에 기반이겠죠. 수업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면 탐구 활동, 그래서 보통 이 활동 자체가 자기소개서 많이 연결된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보통 서류평가상에서 세특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정관들이 보통 평가하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말하면 이 세 번째 내용들 자체가 자기소개서 좀 더 연결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탐구활동,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그죠? 이 결과물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 어떠한 피드백들,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성취감이라든가 또는 역량이라든가 또는 추후에 어떤 다른 활동들로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 자기소개서 좀 녹여내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평가에서 좀 영향을 주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통 학업 역량은 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이쪽에서 어떤 그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파악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 우리과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과 여기서 어떠한 노력들 했니? 라는 부분들인 거죠. 내신 성적, 이런 것들 당연히 뭐 서류평가에서 발견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 부분이 보통 3번, 자율문항 있는 경우에 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부분들을 3번에 잘 녹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1번,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부분들이 자기소개 1번에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성이 있겠죠. 인성은 그냥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기소개 2번에서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인성에서 이제 평가하는 이제 세부적 평가 항목들이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도덕성과 성실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데 부도덕하고 불성실하면 될까요? 즉, 도덕성과 성실성은 내가 따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하게 갖추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자기소개 2번에 이제 보여줄 내용이 이건데요. 결론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이 3가지가 자기소개에서 보여줘야 될 어떤 내용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과제 수행 경험이라든가 타인의 나눈 경험, 그다음에 타인의 의견 경청이라든가 전달 능력, 이런 부분들, 이 3가지가 자기소개서에서 활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이 축소되었을 때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현재보다 너가 우리 대학교에 오면 훨씬 더 잘 성장해서 더 잘 되겠지라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지, 경험을 다양하게 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뭐랄까요?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올해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올해 고3에서는 3학년 친구들은 전면 등교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학년 때 가장 학교 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올해 이 경험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자기주도성이라는 이 2가지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서류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하나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근데 상장, 창체, 세특, 종합의견 근데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5개로 줄어들다 보니까 5개의 상장들을 보여주면서 학업 역량도 보여주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즉 뭐냐? 교사들이 적는 서술식 기록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서 소재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거리로 삼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학업 역량. 일단은 기본적인 그 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교과에 대한 성적, 내신 성적 당연히 봅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서 얼마 정도의 어떤 그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탐구 과정,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공적합성은 당연히 이제 동아리라든가 학교 내는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주로 거리들, 소재들을 삼겠죠. 그러나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교과 활동에서 하는 수행평가상에서 진로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탐구하는 보고서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성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들과 어울려서 했던 내가 갖춰진 어떤 태도, 기본적인 인성이다라고 보시는 걸 맞고요. 결론은 인성의 포인트는 뭐냐? 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길러왔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또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도 충분히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속에서 어떤 확인할 수 있음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3년 동안에 내가 수업을 어떻게 잘 진행해 왔지라는 부분들 속에서 자기소개서에서 거리를 찾는 것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당연히 본인이 작성해야 되겠죠.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에서 뭐 전화라든가 또는 실사 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올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대입제도에도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절 또는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들이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까지는요, 저렇게 밝혀지면 평가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평가의 불이익. 평가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달랐습니다. 어디는 감점 처리, 어디는 빵점 뭐 이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다 보니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그냥 불이익인데 다른 것들은 워낙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의 감사에 따르면 자기소개서가 분명히 표절, 대리작성으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의 부정한 사실들이 적발이 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만약에 내가 올해 운이 좋게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학원에서 자소서를 갖다가 했다. 근데 안 걸렸어요. 근데 그 학원이 2년 뒤, 3년 뒤에 다른 걸로 감사를 받다가 그런 명단이 나왔다. 난 이미 대학교 3학년이다. 예,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즉 입학한 사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올해는 특히나 더 내가 써야 되고, 그죠? 내 얘기들을 내가 써야 한다라는 말씀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또 고민할 게 교회 활동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학연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지원 고교나 또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이것들이 있으면 역시 평가에서 빵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내용이 걸려가지고 떨어진 친구들입니다. 어렸을 적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촌형의 영향으로 컴퓨터에, 당연히 컴퓨터 관련 학과에 썼겠죠. 예. 이 문구 때문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기계들이 작동하는 모습과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계설계, 기계공학자, 아버지의 공장, 예, 여기서 걸렸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뺐어도 공장에서, 예. 그 다음에 영어를 자주 사용하러 노력했습니다. 외국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예, 당연히 영어 관련 학과였고, 이것 때문에 불합격 처리됐고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퓨전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예, 역시 불합격 처리. 그 다음 일본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삼촌,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제발 네 얘기 써. 부모 얘기 쓰지 말고, 동생 얘기 쓰지 말고, 제발 고등학교 얘기 써. 중학교 때 얘기 쓰지 말고, 어렸을 적 얘기 쓰지 말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더더욱 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평가상에서 저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뭐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냐면요. 올해
상장을 여러 개 단 친구들이 학기당 상장을 하나만 대학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학년 1학기에 A, B, C, D 4개의 상장을 탔어요.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상장이어서 A 상장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B 상장이 내가 자기소개 쓰기에 굉장히 소재로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B 상장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따도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독자적인 서류인 것 같지만 실은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조하는 보조서류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들이 막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실된 얘기인지 거짓된 얘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학생들이 자기소개 썼을 때 그 근거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A 상장을 갖다가 대학교에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소재로 B 상장을 갖다가 쓸 거예요. 근데 이미 B 상장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볼 수가 없겠죠. 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은데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다라고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상장은 학기당 하나다. 그럼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서 만약에 B상장을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쓰겠다 싶으면 그러면 1학년 1학기에 A상장이 아닌 B상장을 세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보여지지 않는 상장을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대학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장에 대한 것들을 소재로 자기소개서 쓸 때 반드시 그것들이 내가 대학에 제공하는 상장을 소재로, 즉 대학이 볼 수 있는 상장을 소재로 작성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또 자기소개 쓸 때 반드시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과에서는 어떠한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목이 그 학과에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나 관련된 독서 또는 그 학과를 나왔을 때 어떠한 진로 분야로 나가는 것들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류를 평가하는 위촉 사정관은 거의 대부분 내가 지원한 학과의 교수님이거나 또는 그 학과와 아주 유사한 인근 학과의 교수님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어떠한 과목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고등학교의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싱크로율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과에 대한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메이저 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이저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메이저 맵 치시면 나올 텐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과에 대한 것들 검색 가능하고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관련된 키워드, 워드 클라우딩이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 자체가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연결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독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또 확인할 수 있으니, 물론 최근에는 여기 말고서도요, 또 뭐 도 있냐면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고교학점제라고 적어보세요. 고교학점제. 그러면 고교학점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2015 교육과정에서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가시면 과목 선택이라는 자료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과별 인재상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어떤 특성의 어떤 역량의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분야에 맞춰서 소재를 찾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되게 유의하겠죠. 그래서 메이저 맵 사이트하고요. 또 하나 사이트는 고교학점제라는 사이트, 두 개의 사이트를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은요, 학생부 정원제 평가하기 전에 먼저 뭐 할 거냐? 예, 교수들한테 학과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들, 예, 어떤 뽑아야 돼요? 이런 것들. 물론 그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 자체를 모두 다 평가에 녹여내고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친구들을 뽑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대한 특성, 진로에 대한 방향성, 뭐 이런 것들. 또 아까 제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 이런 평가 요소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공대, 특히 자연계열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는 과학 관련, 즉 학업 역량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평가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겠죠. 반면에 사학과라든가 뭐 한문교육과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랑 아무래도 그 관련된 그 학과에 관련된 활동들,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간호학과라든가 또는 유아교육 뭐 이런 데는 또 인성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유의하게 평가가 되겠죠. 이런 학과별 선호되는 평가 요소도 좀 다르다는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이걸 뭘로 하느냐? 자기소개서에 그런 부분들을 더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 대학들을 평가할 때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은 모두 다 100% 사실로 믿고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자기소개서에서 쓰여지는 소재가 생활기록부에 언급이 되면 이건 이 친구가 한 활동이다라고 100%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소개서에 쓰여진 소재가 학교생활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들을 믿을 근거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가 3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 중에서 팩트, 소재들을 찾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고교학점제라는 사이트도 알려드렸지만 각 대학교 홈페이지, 특히 각 대학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한 곳도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자기소개서, 인재상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만약에 관련된 인재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뭐라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가 있다고. 즉 뭐냐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용하는 매뉴얼이다. 특히 학생 스스로의 구체적인 설명서다. 즉 뭐냐?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가 더 세부적으로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활동을 강조하거나 설명하거나 보완하거나 해명하는데 자기소개서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을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입학사정관 선생님, 제 학교생활기록부 읽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아주 읽기 쉽게 요약해놨어요 라고 해서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을 더 축약해가지고 자기소개서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죠. 분명히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소재를 더 확장시켜서 더 깊이 있게 더 앞과 뒤, 전과 후는 상과 하는 그 안에 내부는 어떠한 훨씬 더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그 활동들을 더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알았어요? 학교생활 기록들도 축약하는 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지원자를 이해하고 평가에 활용하는 보조자료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를 이해하는, 그러면 거꾸로 자기소개를 쓰는 친구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하는 데 활용한 자료니까 이 자기소개서가 나라는 사람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죠? 평가에 활용되는, 즉 서류평가에 활용되겠죠? 그러면 서류평가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평가 요소잖아요. 그럼 그런 평가 요소가
잘 드러나는 그런 소재인지 그런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조자료다.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생기부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볼 때 학생 입장에서는 나의 꿈과 열정을 보여줘야 되고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포인트, 이 환경이라는 게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어떤 노력들, 그래서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작년까지는 공통문항이 3개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 학업 역량을 보여줬고요. 2번 문항에서 보세요. 1번에 보면 자, 학습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번에는 의미를 두고 늘어난 교내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2번에서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고 3번에서 인성을 보여줬거든요. 자, 보세요. 학습 경험 포인트, 교내 활동.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학습 경험 아까 1번이었죠. 교내 활동 아까 2번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까 1번과 2번이 합쳐진 거니까 1번에서 보여줬던 학업 역량, 2번에서 보여줬던 전공적 합성 이 두 개를 1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학습 경험이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소재를 찾고 교내 활동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소재를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약간 문항이 바뀌었어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는 역시 방향성이 들어갑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인성과 사회성. 이게 작년도 3번인데 이게 2번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고 이제 3번은 대학별로 자율문항인데 역시 작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올해 바뀐 거고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이제 숭실대학교에 가보시면 숭실대학교 자기소개서와 면접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소개 작성 단계를 너무나도 잘 딱 만들어 왔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를 쓰려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즉 아까 1번은 뭘 써야 되지? 2번은 뭘 써야 되지? 3번은 뭘 써야 되지? 라는 부분들. 먼저 자기소개서 1번, 2번 또는 자율문항 3번 내가 쓸 그것들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항 분석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소재를 어디서 찾아요? 학교생활기록부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내가 3년 동안에 어떤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학교생활기록부의 소재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이렇게 싹 연결시키는 연결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 번 쓰면 제대로 안 되겠죠. 수많은 첨삭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 과정에서 고쳐 쓰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하고 완성한다라는 부분들. 오늘 제 설명도 바로 이 순서로 제 오늘 설명이 진행된다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겠죠? 내 진로와 관련하여. 딴 거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지원한 학과에서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쓰는 거예요. 내 진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럼 학습 경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내가 평상시 학업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그렇죠? 또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기 위하여, 그렇죠?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무엇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발전했는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게 뭐냐, 내 평상시 수업 시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 이런 부분들.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내가 저기에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궁금한데 뭐 이런 호기심,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에 호기심이 발생했을 때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들을 했으며 그 노력들에 의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여기 도전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올해는 논문이라는 거 자기소개 쓰면 안 됩니다. 사교육 영역평가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논문도 읽기도 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보고서라도 여러 하기도 하죠. 그런 거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 자체가
실은 1번의 학습 경험을 쓰는 그 어떤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학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국어하고 영어 성적들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을 소재로 둔다. 물론 경영이나 경제 관련 학과라면 수학도 괜찮긴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연계열 학생이 가장 취약했던 국어나 수학을, 영어를 또는 인문계열이 수학을 내가 이러이러해서 성적을 끌어올렸다. 이게 제일 많이 아이들이 쓰는 소재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거 잘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점. 남들과 평범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것만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게 부족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 정도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그래봤자 보통인 거죠. 그런 것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잘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그래서 이제 쉽게 어디까지 공부해봤니라는 부분들은 고등학교 수준, 뭐 대학교 수준에 꼭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를 새롭게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어디까지가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다양한 활동들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봤니? 라는 것들을 보면서 대학들에게 어디까지 공부해봤니?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때 저 여기까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 여기까지요. 라고 보여주기에는 조금 미흡하겠죠. 이렇게 포인트가 학습 경험은 나 여기까지 공부해봤어요. 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봤어요. 라고 했을 때 대학들이 오호!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소재나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내 활동 두 번째 교내 활동은 뭐냐? 솔직히 학교 내 활동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수상, 경력, 상장, 탐구대회, 과제연구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독서, 책도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되고요. 동아리 활동, 또 수업 시간에 이루는 활동들, 그 다음에 학교 내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봉사. 예를 들어 봉사라는 부분들이 뭐 인성이 강조되는 강좌에서는 이번에서 의미 있는 나는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역시 이제 의미 있는 이 부분은 교내 활동을 나는 학업 역량에 맞추겠다. 나는 전공적 학생에 맞추겠다. 나는 인성에 맞추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 이 다양한 부분들, 그렇죠? 깊이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폭넓은 활동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교내 활동이라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넓고 깊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깊이를 보여줄 것인지, 그럼 깊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뭐와 연결되냐면 학습 경험과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학습 경험과도 또는 학업 역량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내 활동은 무조건 전공적 합성을 보여줘야 된다. 꼭 그건 아닙니다. 이 주어진 교내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업 역량이나 인성도 보여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진로와 포인트는 이거죠.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그렇죠?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과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영문과 가는 친구가 뜬금없이 체육대회 때 뭐 했다? 안 맞겠죠? 그죠? 공대 가는 친구가 뜬금없이 101장에서 시 쓰는 얘기 쓰면 안 맞겠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상장이 있어서 그게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포인트는 최대한도 지원 학과와 좀 맞추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서 좀 뛰어나다, 이 분야에서 좀 괜찮다라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파악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존에 어떤 그 첨삭했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받지 않았던 나쁜 성적 중학교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실망감에 사로잡혀 지냈대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시험기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학교 수업에 성실히 멘토멘티 참여했고 멘토멘티도 했대요. 그랬더니 학교 생활 교육비는 없지만 무슨 과목 선생님이
선생님과 멘토가 칭찬을 해줬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대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보이는 건 뭐죠? 성적이 2등급 올랐다. 이게 팩트입니다. 나머지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성적이 올랐대요. 그죠? 근데 이 성적이 오른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굳이 내가 성적이 오른 걸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서류평가하는 사람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이 친구 2학년 때 성적이 올랐네를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성적이 오른 게 정말로 유의미한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대요. 열심히 참여를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는 게 단순히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건지, 예습복습을 잘한 건지, 또는 아니면 뭐 수행평 결과물을 잘 만든 건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성실히 참여했다. 멘토, 멘티, 무슨 과목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멘토인지 멘티인지. 근데 보니까 멘토가 칭찬했다는 얘기는 멘티로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멘티였을 때도 그 멘티로서 어떤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 얘기는 2등급이 올랐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신 성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1번 소재에 많이 학생들이 씁니다. 왜? 워낙 쓸 게 없기 때문에. 쓸 게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내신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럴 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 등급이 올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이 친구 등급이 올랐네. 이 친구 어떻게 공부해 등급이 올랐을까? 학원을 좋은 데 다녔을까? 과외쌤을 잘 만났나? 복습을 잘했나? 대학들이 이게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죠. 예, 대학들이 궁금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 수학 동아리에서 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1학년 때는 선배들이 동아리를 주도했으며 당연히 2학년, 1학년 선배들이 주도했겠죠. 하지만 저와 친구들이 생각했던 동아리 활동은 선배들의 주도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배들 좀 안 맞았나 보네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후배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동아리를 이끌어가게 다짐했습니다.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아리를 운영했대요. 학교식에서 동아리 부스를 운영했대요. 그래서 부스 체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연습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비슷한 실험을 대책을 제안했고 의견에 동의해서 잘 마칠 수 있었고 이외에도 캠페인, 탐구 실험 활동들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는 뭐죠? 1학년 때 동아리가 내 맘대로 안 됐다. 그래서 2학년 때 동아리 부장이 됐다. 그래서 후배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동아리 실험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실험 바꾸자 하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열심히 잘 어울려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게 이 친구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한 거죠? 이 친구는 동아리 부장이다. 의견 들었다. 의견 냈다. 딱 이 세 가지잖아요. 이걸로 대학들은 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얘기가 없어요. 내 얘기가. 예를 들어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비슷한 실험으로 대체할 걸. 이 비슷한 실험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현재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실험 상황에서 이런 그런 것들 거기에서 내가 그런 의견을 제안할 때 근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가. 그렇죠? 캠페인 활동했다. 탐구 실험 활동했다. 부스 체험했다. 거기서 뭘 했는데요? 어떤 캠페인 활동했는데요? 그 캠페인 활동에서 내가 한 역할은 뭐였는데요? 탐구 실험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선배들의 생각이 틀렸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학년 선배들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선배예요. 근데 후배들의 의견을 수용했대요. 1학년 후배들의 의견을 어떤 부분을 수용했는지.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얘기를 쓴 것 같지만 읽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내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경험입니다.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일단 수업에서 출발을 하네요. 진위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 활동을 진행하던 중 수업 시간에 하는 연구 활동입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심하다고 있으나 진위기술가 낮은 현상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됐다. 의문을 갖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나와 있고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오류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 책에서 읽다 보니까 기존 경제학의 문제점을 나왔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행동경제에 대한 것도 또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경제학 이론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죠? 수업 시간에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상황과 진위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것들을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책을 읽게 되고요.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해결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그 기본 경제학의 문제점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확인하게 됐고, 그 기본 경제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또 있구나라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쓴 학습 경험에 대한 우수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에서 출발하여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라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탐구해가는 과정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 부분들이 경제학과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연결되어 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내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내신 성적이라는 얘기는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호기심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 근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 과정들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의 발달들, 그런 것들이 다 완결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 부분들이 하나의 역량으로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또 하나의 호기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예, 제대로 된 이상적인 1번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습 경험이에요. 자, C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이네요. 동아리 활동이 C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코딩하고 AI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C를 공부하는 같은 친구들과 먼저 자율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디지털 교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만드는데 학습자의 정답률을 예측하는 기능을 구성했대요. 여기 이제 자신의 역량이 녹아났겠죠. 쭉 그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또 AI가 기능을 학습할 때 필요한 추론 방법을 직접 설계하고 싶은 도전정신이 생겼대요. 당연히 생겨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생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웠고, 쭉 파이썬과 C 언어에 대한 제작 과정에서 차이점도 알았고, 그러면서 쭉 나오죠. 예. 이 친구는 동아리에 들었고, 거기에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재를 제작했고, 단순히 교재에서 끝나는 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답률 예측하는 기능을 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AI에 대한 추론 학습에 대한 부분들의 궁금증이 생겨서 파이썬까지 공부하는 과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당연히 같겠죠. 지원학과 연결되죠. 예.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했던 활동들, 거기서 했던 자신의 역할들,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부분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이라는 부분들의 자기주도성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이니까 당연히 전공 관련 활동들, 예, 잘 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 내용만 써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진로와 관련된 노력. 그죠? 진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 노력, 그래서 학과에 대한 특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맞죠? 학습 경험을 교과 성적 향상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학은 이미 알고 있고, 또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성적을 올렸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한 경험. 어디까지 공부해봤니? 그죠? 이 부분에 좀 긍정적인 소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무슨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1500자거든요. 보통 한 줄 쓰면 보통 한 80자 정도 됩니다. A4지. 그러면, 80자로 생각한다면, 한 문장을 80자 정도 생각한다면, 보통 한 18에서 19인데, 길 수도 있잖아요, 문장이. 그래서 보통 15문장. 그러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자, 15문장이에요. 그럼 소재, 학습 경험으로 2개, 하나,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하나, 2개다. 합쳐서
15문장이다. 그럼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보통 7문장이나 8문장 나오겠죠. 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출발점, 동기, 한 문장. 실제로 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 거기서 내구적 역할들, 2문항. 거기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들 속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2-3문항, 3문항. 배우고 느낀 점, 1-2문항. 이러면 보통 한 소재가 끝나게 되거든요. 동기,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들, 거기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어려움 에 대한 극복 과정들,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러면 보통 7문장, 8문장이 되면 하나의 소재에 대한 글감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1500자인데 1번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다가 소재를 3개를 쓴다? 너무 뭐랄까요? 그냥 딱 그것만 보여주지 않을까, 활동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1번의 소재 3개보다는 2개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좀 쓰는 게 그나마 그거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A 활동과 학습 경험과 중간에 교내 활동이라는 부분들에 아주 작은 하나의 활동을 집어넣어서 활동은 3개지만 연결하는 어떤 그 시간적 아니면 이런 연결고리로 쓰는 부분들도 되게 유의미하게 구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문항 설명하겠습니다. 2번은 인성이에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거든요. 작년까지의 그 자기소개서 공통모양에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보통 이 소재를 바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배려나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이 단어를 뺐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대신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바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배려와 나눔, 이건 보통 봉사적인 포인트로 맞췄고, 협력이나 갈등 관리는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결론 인간관계죠. 사회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2번 문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항 보통 쓰면 정말로 영웅 일대기, 전지자적 시점, 그냥 뭐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나타나서 두 팀의 의견을 들어서 상황을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냥 아주 굉장히 영웅의 일대기, 전지적 시점의 어떤 그러한 기록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뭐 엄석대는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분명히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여러 단계, 여러 과정들이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했던 이해도, 내가 했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유의미한데,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갈등에 대한 설명만 계속 강조를 하고 양 팀의 의견을 조합해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쓰는 것들,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변화가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보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때 무슨 과목에서 조별 프로젝트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했으며 친구들도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죠.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네요. 결론은 문제 상황은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며 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했다. 문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때 저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 베풀지 말라는 기소불욕 물시 여인의 공자님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여 어려운 거는 내가 맡기로 하고, 친구들이 쉬운 것만 한다고 하니 좋았어, 그럼 어려운 건 내가 맡을게 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통했는지 다른 모습으로 참여했으며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문제가 뭐였죠? 이 친구가 내세운 문제 상황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쉬운 것만 하는 게 문제 상황을 이랬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내가 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애초에 주장했던 문제 상황은 해결된 게 아니네요. 그 문제 상황에 그대로 계속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친구는 쓴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 조별활동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좋은 소재입니다.
좋은 소재입니다. 중요한 건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 설득이라는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됐잖아요. 왜? 쉬운 일만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건 내가 했으니까 설득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설득했다고 나왔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여기 나왔죠. 이게 조별 활동인가요? 혼자 하는 활동인가요? 이 친구 대학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그죠? 너가 다 해라. 난 쉴 테니. 교수님들이 그런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느낌들. 이게 과연 섬기는 리더십인가요? 이건 전 리더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소재는 좋은데 그 소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되게 뿌듯하다고 어떤 내용들을 풀어나가겠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2번. 교육봉사, 주고받고 베풀고를 하며, 네, 교육봉사 하는 친구네요. 2학년 때 병설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다. 문제 상황 나왔죠? 분노 조절 장애의 아이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의자를 들어 친구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적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쌤에게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대요. 자기 혼자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웃으며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고 쭉 해서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먼저 인식을 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했고 그 방안을 모색한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이 해결되는 모습들까지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문제 상황이 문제가 해결됐죠. 봉사란 단순한 재능 기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외되던 친구에게 손 내밀어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 먼저 관심을 다가가 소통하는 작은 배려의 실천이 봉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봉사에 대한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키게 된 그런 부분까지 가져갔다라는 부분들. 예, 굉장히 잘 2번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문제 상황과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그 해결 과정 속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역할과 했던 행동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글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봉사활동의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활동 후에 변화된 사례, 그렇죠? 그래서 노력했던 경험들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쓰실 때는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가 포인트가 되겠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그렇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타인이에요. 타인이라면 나와 타인이 되겠죠. 공동체라면 나와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좀 녹여내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자,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당연히 뭘 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은 정말로 단순하게 해결되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왜?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은 것을 보게끔 맞춰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우면 인간들 사이에서 갈등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실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순하게 쓴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은 해결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800자입니다. 아까 보셨죠? 80자 딱 10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어떤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 동기 하나. 실제로 그 활동에 대해서 나가는 설명, 두 문장이죠 벌써. 당연히 문제 상황 나오겠죠.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그것들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한 문장. 해결해 나가는 노력, 근거 한 문장이나 두 문장. 벌써 6문장, 5문장 돼요. 그죠? 배우고 느낀 점 2문장. 뭐 또 이러면 벌써 9 되거든요. 거의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번을 쓰면서 소재를 2개 쓴다? 그러면 정말로 착한 일 나열 100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의 나열 100개. 물론 착한 일의 나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A 활동에서 B 활동, 그 소재가 서로 연결되면
활동이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거든요. A 활동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B 만나고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 하나인데 서로 연결되는 소재 두 개도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독서를 언급하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지원 동기, 노력 경험 또는 지원 동기, 학업 진로 계획. 좀 깨졌네요.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포인트는 뭐죠? 둘 다 지원 동기에 있는 거죠. 먼저 서울대는 이거죠. 지원 동기.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 가이드북이나 정관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뭘 배우는 학과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가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학과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올해 작년에는 3권에서 올해 글자 수가 줄어드니까 2권으로 더 축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책을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유가. 그죠? 그 이유가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내가 어떠한 그 학교 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과정들 속에서 내 활동, 이렇게 아까 1번이나 2번에 보였던 전공 관련 활동이나 학습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 위는 또 다른 소재들을 바탕으로 어떤 또 다른 활동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근거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 이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동기와 노력 경험은 뭐냐면 지원 동기, 우리 과에 왜 오고 싶니?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니? 즉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 경험은. 그러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이미 쓴 활동들이 있는데 그죠? 그 활동을 다시 소재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활동 말고 다른 활동.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자기소개서에서의 그 항목이 줄고 글자 수가 줄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소개 쓸 때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활동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썼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딱 3개예요. 1번에 2개, 2번에 하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노력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앞에서 1번에서 썼던, 특히 1번, 지원 동기니까 1번에서 썼던 그 활동과는 다른 활동들로 언급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올해는 소재가 부족해서 자소서를 쓰기에 힘든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 해당 모집 단위, 전공 지원 동기, 전공 준비, 성균관대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1번에서 있던 의미 있는 교내 활동과 좀 유의미하게 어떤 기록을 쓰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냐면 지원 동기와 학업 진로 계획이요. 너 우리 과에 왜 오고 싶었니? 그럼 우리 과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야? 라는 미래의 모습. 즉 공인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짓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 누구나 얘기하겠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서 대충 하려고요. 라고 쓰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가서 열심히 할 거라고 쓸 거죠. 그랬을 때 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너 우리 과에 대한 얼마나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 학업 진로 계획은 그 대학교, 그 학과에 대한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당연히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원 동기와 노력 경험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했던 고등학교 내 지원 동기와 학업 진로 계획은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할 건데 미래 공인된 거짓말도 제대로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에 대한 것도 뭘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 교육과정, 대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인데 예를 들어 이거죠. 컴퓨터공학과를 가면요 다 뭐 할까요?
프로그램 개발자도 있고요. 또 이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A 분야, B 분야, C 분야가 있다. 그럼 나는 A 분야로 갈 거야. 라고 했으면 A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언급해야겠죠. 나는 C로 갈 거야. 그럼 C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언급해야겠죠. 물론 교육과정만 단순히 나열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대학의 특성 파악해야겠죠? 그죠? 고려대 가면서 독수리 좋아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역사적 배경, 뭐 특성, 성과, 전공활동. 그 대학교 그 학교에서는 어떤 동아리, 어떤 소모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심리학과 선호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경기대학교 이수영 교수를 되게 그 멘토로 삼아가지고 다들 심리학 가면 범죄 심리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번째가 상담 심리학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교의 심리학과는요, 범죄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 안 가르치면 다 뇌인지 심리학입니다. 인지 심리학입니다. 즉 대학교는 다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뜬금없이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거 제대로 알고 심리학과를 쓴 건가? 얘가 정말로 가고 싶은 심리학과는 우리 대학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졸업 후 진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업들, 기업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들 수 없는 배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고요. 모텔, 여인숙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것들, 퀵보드 자체가 렌탈 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분야들이 계속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미래의 어떤 새로운 기업, 새로운 직업, 새로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그릇된 진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나는 거기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유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분해하고 조립하는 활동을 좋아했고 상상 속의 세상을 재구성하는 걸 즐겨했고 그래서 공학을 알았을 때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공학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다 했다. 물리를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힘들어하다가 계속 반복돼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밌어졌다. 그래서 이 학과가 교육 목표가 로봇, 에너지, 환경, 산업 분야를 전문하는 것이 저를 구체하고 실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릴 적 얘기 하지 말라고했죠? 했어요. 자, 공학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으면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뭘 했는데? 거기서 물론 이 친구의 생기부에가 공학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았다라는 그거는 것들을 오히려 짚어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물리를 선택해 들었는데 나중에 즐거웠대요. 근데 앞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고 복잡한 내용이 힘들었지만 굳이 아마 물리 첫 학기 등급은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갔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장점만 쓰기도 글자 수가 부족할 텐데 라는 얘기 들고요. 자, 보겠습니다. 로봇과 에너지와 환경이 서로 연결되나요?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환경을 잘 판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로봇을 만든다 이러면. 하지만 실은 로봇은 기계고요. 에너지는 화공이고요. 환경은 환경공. 실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학과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로도 학과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학과에 다양한 진로가 있으면 그중 하나를 맞추라고요. 근데 얘는 그걸 다 하겠대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례라고 보면 되고요. 무슨 과인지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기계 로봇 에너지공학과예요. 같은 학과 쓴 친구거든요. 기계 로봇 에너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계 로봇 에너지니까 기계도, 로봇도, 에너지도. 그죠? 아니라는 거죠. 같은 학과 쓰는 친구입니다. 꿈의 대학 나오네요. 아마 경기도 학생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숨어있는 과학이라는 강좌를 통해 들었고, 그래서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물투를 들었대요. 물리투를 왜 들었다고? 이 강좌를 듣고 기계 때문에 궁금해서 그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행 착륙 과정에서 전자기가 쭉 생각을 어떤 호기심을 한 거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호기심 나왔어요.
그래서 항공기의 물리이론을 접목해서 무인이 연구하다 보니 또 무인 비행기와 인공지능, 계속 더 나가서 인공지능까지 갈 수 있는가 해서 코딩으로 자율주행 자동키, 그래서 파이썬까지 공부를 했네요. 그러니까 꿈대에서 비행기 들어서 전자기도 물투 배우고 물리이론 항공기 접목하다가 항공기에 더 빠져서 거기에서 다시 인공지능 얘기, 무인 비행기 나와서 인공지능 나와서 파이썬까지 공부하는 과정들 쭉 나오죠. 얘는 뭐 하고 싶은데 결론은 이 친구는 무인 비행기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행기를 만들려면 물리를 알아야겠죠. 비행기를 만들려면 무인을 만들려면 코딩을 알아야겠죠. 무인 비행기라는 어떤 진로 목표에 대해서 했던 노력들이 둘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에서 이 친구는 뭘 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기계와 로봇 중간이죠. 그죠? 정확히, 그죠? 그러니까 잘 보인 거죠. 에너지는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물투 왜 들었는지, 그렇죠? 예. 잘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는 기록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즉, 문항에 대한 분석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소재 파악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원 동기. 제발 지원 동기. 그러면 만약에 3번 문항이 없는 대학은요. 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가 나타나야 돼요. 워낙 그것들을 안 보여주니까 대학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3번을 만들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한 과정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입학 학업 계획은 교육과정만 한 것 바람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목, 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학과 홈페이지 필요하다는 말씀. 광운대학교가 이렇게 해서 3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3번 유일하게 미래를 소설하는, 이건 진로 및 학업 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학업 열정과 포부를 드러내라. 마음껏 거짓말 쳐라. 이렇게 되겠죠? 장래 목표, 지원 동기 자세히 서술하라. 그렇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그렇죠? 비교과 활동과 상이한 학과 지원 시 사유기술 가능인데 안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항에 대한 얘기들 했고요. 이제 좀 빠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제 생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자기소개서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에 대한 거리,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보여지는 항목들 보셨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옛날 건데 일일이 막 그 밑줄 치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들이 다른 건 뭐냐? 하나는 학업 역량, 하나는 전공적합성. 저렇게 생기부를 굉장히 밑줄을 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내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있으면 출결과 수상, 뭐 창책, 교과학습할 세특, 독서, 행동 특성에서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한번 내가 일일이 한번 이렇게 다 매칭을 시켜보는 겁니다. 아, 요건 학업 역량이 있구나. 요건 전공적합성이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쓱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한 장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이제 하나씩 가지고 보시면 아까 제가 소재 3개라 했죠. 그럼 바로 3개만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재가 3개여도 최소 5개나 6개의 소재를 가지고 쓴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 이제 A, B 조합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인지 어떤 활동인지 어떤 키워드인지 동기, 내용, 역할, 에피소드 참여,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화학경시대에서 장려상 난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왜 들어갔지? 어떤 활동이었지? 나의 역할은 뭐였지? 거기서 에피소드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대로 쑥 글로 문장으로 연결하면 아까 말했던 하나의 소재에 관련된 문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문단들을 적어놓고 그 문단들을 A와 B의 조합으로 통해서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자소서를 쓸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3번 있다면 3번을 먼저 써라. 왜?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원 동기. 내가 그 학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3번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3번 없는 경우에도 지원 동기라는 부분들을 가장 염두에 두고 즉 학과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다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 부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다 비슷하게 관련된 활동을 가지고 역량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지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고등학교 활동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쓸 때는 그 활동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과정들,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변화된 배우고 느낀 점. 동기, 과정, 여긴 역할, 뭐 어려운 점 극복 여러 가지 나오겠죠. 나온 마지막에 결과, 이런 걸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다 썼으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장점이 나와 있는지, 그죠? 적절한 소재, 3번 문항 중심인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 고등학교 생활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분량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서술이라든가 좀 이건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담임선생님이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첨삭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생 자신의 노력, 고민, 학업 역량 극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단문인지, 문법 규정 맞는지, 비문은 아닌지, 제대로 된 단어인지, 수식어나 접속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역시 마지막 첨삭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얘기입니다. 학교 얘기, 동아리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사성과 같지만 되게 좀 글이 없어 보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한 2문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활동과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풀어쓰라고요, 제발. 그리고 처음 했을 때는 글자 수 고민하지 마시고 엄청 쓰세요. 그것들이 이제 선생님과의 첨삭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로리에 서울대에서도 이제 팁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 얘기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얘기 쓰라. 그러면 내 활동이 뭔지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있는데 더 안 보이는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내용. 아예 생기비 없는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 얘기, 내 생각, 내가 글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자.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어떻게 잘했냐?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아까도 나왔었죠. 어떻게 성실히,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들. 정말로 이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딱 문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의한 내 얘기를 쓰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다 글 쓰고 나면 맞춤법 검사 한번 해보세요. 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우리말 배움토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기소개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가보세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아로리라고 검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아로리 웹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입학 안내, 나도 입학 사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매년 3개 학과에 3명의 학생이, 매년 9명의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실제로 학습 경험 및 학업 노력 학습 경험, 1번에 대한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유사한 학과에 보고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대로 베끼고 쓰면 참 좋겠죠? 바로 유사도 검색에 걸립니다. 보여주는 얘기는 참고하라는 얘기지 활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아로리를 통해서 아주 서울대 합격자의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글의 맥락, 이런 문장의 구성, 소재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소재예요, 내 소재. 생기부를 통해서 내 소재.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다. 소재가 좋으면 자기소개서가 되게 훌륭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뻔한 소재 말고 내 소재, 내 경험이. 그래야지 내가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이왕이면 전공과 연계된 소재. 당연하죠. 당연히. 자, 글을 쓰는 구성, 동기. 왜 하게 됐다? 어떻게 도전했다? 역할, 활동, 과정 속에서 어려움 어떻게 극복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것들이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게 딱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준비하면 늦었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자기소개서에 너무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건 올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자기소개서를 좀 딱 한 일주일 정도에 축약해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완성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어차피 8월 31일자로 완성된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본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쓰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시고 완성된 거의 완성된 8월 20일쯤에 거의 완성된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